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기차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2021년 9월 내연차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3년 만에 전기차 생산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작년 12월에 이제 취임을 하셨고 지금 날짜를 보니까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좀 생소한 사업장, 또 처음 경험해보는 형태의 사업장이시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적응하시는 시간도 좀 필요하셨을 것 같고, 또 정착을 해야 되는 전기차 양산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앞둔 상태에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지난 8개월 보내셨을까요? 네, 우선 그 자동차는 우선 안전해야 하고 또 고장도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또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노사가 상생 협력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그런 상생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회사가 되는데 초점을 맞춰서 GGM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취임한 후에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임직원들과 잘 상생 협력해 오면서 캐스퍼 전기차 생산 준비를 좀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해온 결과 지난 7월 15일부터 캐스퍼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GGM이 품질과 그런 상생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회사가 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변화, GGM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기차 양산 체제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 또 지역민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초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캐스퍼 전기차는 계획대로 잘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 15일 양산 전까지 6개월간 현대차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캐스퍼 전기차 약 300대를 시험 생산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소한 품질 문제도 찾아내서 꼼꼼하게 개선했고, 또 우리 기술자들이 또 품질 좋게 생산할 수 있도록 또 공정도 최적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기술자들의 숙련도를 올렸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품질 좋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한 200대 전후에서 차를 생산하는데 요즘에는 그중에 전기차를 약 150대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초기 정착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방금 잠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내연차,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내연차와 전기차를 함께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요.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경형 SUV라고 해서 굉장히 출시가 됐을 때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인기도 또 끌었습니다. 캐스퍼가 전기차 모델을 이제 내놨는데 이 캐스퍼 전기차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선 캐스퍼 전기차는 기존의 캐스퍼 가솔린 차보다도 약 25cm 정도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 좀 더 안정감 있고 또 균형감 있는 소형 좀 SUV로 느껴지고요. 첨단의 어떤 기술 이미지가 그렇게 느껴지도록 외관의 주요 형상도 좀 바꾸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실내 공간도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키가 약 180cm가 넘는 그런 고객들도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편안하게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고급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지능형의 안전, 편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앞차와의 어떤 거리에 맞춰서 속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차 그룹 중에 최초로 이렇게 적용되는 신기술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이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항속거리가 약 315km가 되어서 동급 차종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캐스퍼 전기차는 작지만 있을 것 다 있다는 할 정도로 기능이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소형 제네시스라고 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염려가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캐스퍼 전기차는 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혹한 조건으로 모든 걸 테스트하면서 그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기차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대표님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강한 또 자신감, 또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뭐 서울시청 시청 앞 사고, 교통사고 때문에 또 많이 논란이 됐었던 페달 오조작과 관련해서도 뭐 처음 보이는 뭐 기술이지만 이런 장치들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도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띕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캐스퍼 전기차의 기본 차가는 그 3,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약 520만 원에다가 각 그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주는데요.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약 300만 원 가까이 그 전기차 보조금을 줍니다. 이를 합하면 약 320만 가량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차가는 그래서 한 2,300만 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또 이 밖에 구매 후에 그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약 140만 원의 좀 혜택이 좀 주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우리 광주시에서 한시적으로 CDX에 50만 원까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원해주면 200만 원 정도의 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를 사는 과정에서 가격 보조금으로 약 820만 원, 그다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으로 200만 원, 그래서 총 1,000만 원의 그 세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 기본 가격에서 약 30% 정도 할인받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네,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캐스퍼, 또 광주에서 구매했을 때 더 많은 혜택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분들 또 지역민분들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 자동차지만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새로운 기술들 이제 쭉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건지 쉽게 상상이 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캐스퍼 전기차 범퍼 앞뒤 부분에 그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가 1m 이내에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감지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되지 않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작동해서 차가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그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보통 이러한 그 신기술은 그 고급차에 먼저 그 선 적용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소형차 그 캐스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캐스퍼 전기차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서 개발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앞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앞에 뭐 1m 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악셀을 밟아도 악셀이 가속이 되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가 잡힌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뭐 급발진 관련해서 페달 오조작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차가 캐스퍼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앞으로 생산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획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캐스퍼 전기차가 워낙 그렇게 경쟁력 있게 개발이 잘 되어서 국내는 물론 그런 해외 시장에서까지 판매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그 7월 초부터 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전기차 보조금 포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3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어서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실 경우에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나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계약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딜러들도 또 캐스퍼 전기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수출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그 주문 세도를 반영해서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아마 처음에 25% 정도 늘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40%까지 그렇게 늘려서 23,000대까지 이렇게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캐스퍼 그 가솔린차 그 3만대까지 그 생산을 포함하면 연말에 전체 한 53,000대까지 아마 최대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생산하려면은 이렇게 이런 계획까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 토요일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에도 이렇게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감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그 직원들은 더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월급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은행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 빚도 더 많이 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GGM뿐만 아니라 우리 GGM의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생산도 늘고 매출도 늘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금 현재 낮에만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가 내년에도 잘 팔리면 야간에까지 그렇게 가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인원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지금 기존에 650개에서 약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 뭐 이제 여러 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도 좀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부품이나 뭐 부품 회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치는 효과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해외 딜러들도 좀 차 빨리 보내달라 이제 이런 요청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수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의 수출을 바라면서 이제 개발이 되고 또 판매가 될 텐데요. 캐스파 전기차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퍼 가솔린 차는 이제 국내에만 지금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감 확보하는데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좀 공장 가동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까지 하게 돼서 더 많은 생산으로 그렇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캐스퍼 전기차는 더구나 이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모델까지 개발돼서 생산됨으로써 이런 차들이 운행되는 영국과 호주, 일본에까지 수출하게 돼서 대상 국가가 약 50개 이상이 국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수출하는 캐스퍼의 전기차 브랜드는 캐스퍼가 아니고요, 좀 인스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런던이나 로마, 파리 그런 유럽 도시를 여행하시면서 좀 인스터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차가 다닐 때는 꼭 우리 GGM이 만든 차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산차가 그동안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잘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독 가까운 일본 시장에서는 매국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캐스퍼로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 GGM은 이 품질의 까다로운 일본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120명의 좀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일본의 선진 자동차 현장으로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과 그들의 품질 노하우 기법 등을 배워서 우리 회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수출차의 품질을 좀 완벽하게 해서 반드시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인스터라는 이름의 자동차. 이제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뭐 출장을 가시는 분들 뭐 많이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유럽 무대를 누빌 인스터의 모습을 또 저희가 흐뭇한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이 캐스퍼가 선전해서 명실공히 진정한 명품 차량으로 인정받게 된 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GGM이 처음에 생겼을 때 지역민 분들이 환호도 했지만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걱정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스퍼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캐스퍼가 이제 단종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연기관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점점 전기차가 많아질 텐데 내연기관을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까지 옮겨가는 과정은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자, 이제 이러면 OEM 방식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GGM의 확장성이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의구심 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강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은 이 캐스퍼와 같은 소형차뿐만 아니라 이 그랜저와 같은
그 중대형차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협력적인 이런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잘 지켜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다른 어떤 차종도 이렇게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GGM은 지금 한 현재 6천억이나 좀 투자해가지고 10만 대 공장을 지어놓고도 주간에만 돌리고 5만 대 정도 이렇게 반쪽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추가 차종을 받아서 10만 대까지도 이렇게 가동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려면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해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좀 받아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게 뭐 단순하게 한 차종에 맞춰서 이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최첨단으로 이게 지어졌기 때문에 고객사 이제 캐스퍼를 통해서 이제 품질도 증명을 하고 또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 경영의 모델, 노사 관계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신뢰감을 주고 새로운 차종을 계속해서 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역민들도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기차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또 지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다 같이 축하하면서 전달을 했죠. 자,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번엔 노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GM은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지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하죠.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상생 협력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계보다 임금은 덜 받더라도 사회적인 복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GGM 내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은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회적 임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건 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해가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회사 인근에 그 공동 직장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그 자녀를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매년 문화바우처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고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보해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아주 저리로 그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도 지원도 해주셔서 통근버스도 또 일부 또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300세대 임대주택 그 지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송정역 그 KTX 투자지구에 약 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평가 문제라든지 를 비롯한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에 광주시에서는 이 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한 90%에 해당하는 우리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직원 545명에게 30만 원씩 매월 그렇게 주거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죠. 그래서 사회적 임금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좀 과장되고 이렇게 오해해서 일어나고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빨리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광주시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내연차에 이어서 전기차까지 뭔가 한 고비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노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뭔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이제 여기서 좀 주저하게 된다면 다시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적인 노사 관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조가 설립되면서 뭔가 이제 좀 다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노사민정의 정신하에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이뤄가는데 그 부분은 좀 순항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막 그 캐스퍼 전기차를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한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새롭게 그렇게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그 직원의 그 상생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저는 직원들과 그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고 건의사항도 수렴하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불만사항들을 잘 해결해 오고 있는데 뜻밖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린 직원들과 소통하며 그 상생 협력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곧 교섭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교섭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단 회사 설립의 전제 조건이자 이 사회적인 약속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고요. 노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교섭도 이제 임하겠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게 기본이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노사상생발전서의 좀 핵심적인 내용.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상세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이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어떤 자본이 많은 사업가가 어떤 돈 벌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이 지역 청년들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생활의 기반을 잡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 그 GGM의 그 탄생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그 당시 우리 강주시는 그 자동차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그런 심각한 그런 취업난을 그 해결하고자 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지만 우리나라 그 제조업 전반에 그 만연해 있던 그 대립적인 노사 관계, 그다음에 높은 임금에 반해서 그 낮은 생산성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어떤 기업도 그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강주시에 이러한 그 투자 유치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그 강주시가 나서서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맺고서야 이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생 발전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의 그 핵심 내용은 우선 그 선거로 뽑은 근로자 대표들과 같은 수의 그 회사 측 임원으로 이게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생 협의회를 일종의 대안 노조로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러한 상생 협의회를 통해서 근로 조건이나 작업 환경 등의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GGM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 출범 초기에 적정 수준으로 그렇게 임금을 책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물가를 반영해서 임금을 꾸준하게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사 상생의 모델로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믿고 37개사 이 지역 주주들이 2,300억 원을 투자했고요. 네, 강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들도 약 3,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그 운영 자금까지 대출해 주었습니다. 또 현대차는 이렇게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경차 캐스파에 생산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 모든 직원들은 입사 전에 회사의 안내를 받고 이 협정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누적 생산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 13만 대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사회적인 약속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우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 노조를 만든 이 소수의 일부 직원들도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를 준수하겠다고 입사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광주 전남 시도민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우리 지역의 귀한 아들딸들에게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주 시민들의 혈세에 가까운 그런 세금 들여서 만든 정말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가 매달 우리 직원들에게 주거 지원비까지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그 광주시 그 지역민들이 GGM의 실제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어떤 우리 광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경영진이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심을 잃고 회사 출범에 반한 일을 한다면 준엄하게 꾸짖으셔야 그렇게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말씀이든지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가면서 노사상생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 상황이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면서 GGM을 만들어 주신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몽현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며 수석 최고위원 당선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4선 김민석 의원과 민주당 전당대회를 포함해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바쁘시죠, 요즘?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내일이 지금 광복절인데 네. 지금 광복회 독립유공기념단체 여기에 공법단체로 전환된 5.18 관련 단체들까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광복회 기념식 못 가겠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이거 약간 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사상 초유죠. 네. 사실상 광복절에 대통령이 오물을 끼얹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물을 끼얹었다고요? 오죽하면은 광복회가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광복절에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직원들이 독립기념관장의 인사에 다 등을 돌려서 앉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 정권이 이제 제가 어젠가 이 정권이 본질이 밀정이다, 밀정 정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예. 해방 이후에 한미동맹을 중시를 하는 DNA보다 친일을 중시하는 DNA가 큰 정권이 사실상 저는 최초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2차 대전 때 마치 진주만 공격 당시에 본다면 미국과 일본 중에 일본 편을 손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그런 DNA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이유나 뭐 필요 같은 게 있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권의 핵심, 대통령을 포함한 이 권력이 일제에 그러니까 패망한 이후에 큰 틀에서 보면은 일본이 사실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 또 자기의 어떤 2차 대전 이전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 최근에 어떤 헌법 개정 논의까지 쭉 일관되게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상에서 저는 한반도에서 패망하고 떠날 때 우리 한반도에도 각 분야에 그런 어떤 권토 중래를 위한 씨앗들을 심어놨다고 봅니다. 일종의 밀정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고요.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쭉 성장해 왔고 그중에 뭐 흔히 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뉴라이트가 사실은 뭐 영어를 써서 그렇지 아주 친일 매국적인 이념 집단인 거죠. 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에 대통령 자신의 생각과 대통령 주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가 패망할 때 심어놓은 밀정의 후예들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전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의 상당 부분에 중심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천공, 예를 들어 이런 분이 대표적인 친일 매국 요설가라고 봅니다. 천공이 친일인가요? 그럼요.
이미 뭐 많이 보도도 돼 있고 저도 최근에 한번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를. 그랬더니 일제 때의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힘없을 때 도와준 데 대한 우리가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안함요? 우리가? 예. 아니면은 일본의 일제 때의 어떤 그 강점 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근본에 있어서 그 실제로 머릿속에 아주 친일적인 그런 생각이 딱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근데 게 거기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천공의 이야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시한다 하는 것은 상호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8.15 시점에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와 함께 예를 들어 천공 같은 이와 결별을 선언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천공의 수강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아니 뭐 그 유튜브를 듣고 또 사후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확인된 거는 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결국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 자체는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일들이 위안부의 역사를 지우고 최근에 사도광산 이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고 실제로 군에서 관련된 교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사실 이런 일들이 그냥 실제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일본 해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다 전방위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보아서 일본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는 쐐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독립기념관뿐만이 아니라 3대 뭐 역사기관이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여기도 다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갔는데 그게 다 그럼 일련의 뭐 흐름이나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전 그렇게 봅니다. 뭐 흐름 의도를 떠나서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저는 친일이라고 봅니다. 친일 매국이 본질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 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념 논쟁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제 때라면 소위 조금 일제 때 지배계층의 엘리트 중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독립운동을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버전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황당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이 사단을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일제 당시에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포함한 또 그 외에도 친일로 오해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든가 그러한 분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대통령이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그에 대해서 지금 먹고 살기 중요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논란을 야기해 놓고 논란이 되니까 왜 논란하느냐 뭐 그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의 어법과 태도는 아마 일제 때였으면 참 이거 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부가 뭐 일제건 무슨 조선이건 대한민국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 뭔 독립운동 같은 걸 한다고 해라고 이야기했을 저는 어법이고 정신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육사 출신이고 중앙정보부에서 뼈가 굵었고 민정당 창당 실무 작업 한 보수이고 정통 보수의 기반 위에 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님이어서 가까운 뭐 아버님 하는 그런 정도의 사이였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륜도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굉장히 작심하고 더 이상 이거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온 국민이 경청하고 한번 찾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밀정 정권이다. 참 뭐 뒤숭숭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드네요. 예. 무서운 얘기죠. 그 핵심에는 네. 누누이 지적해 왔던 어떤 일본 내에 군국주의 회귀적인 그런 중심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력이 사실은 이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국 내에 그에 호응할 네. 어떤 입장과 목소리는 굉장히 간절했던 것인데 그것이 종래에는 아주 우리 사회의 주변부인 주류로 편입될 수 없는 온 국민이 볼 때 저게 뭐지? 했던 뉴라이트라는 일부 집단이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딱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서 권력을 잡고 아예 그것을 권력의 중심부로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여러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기관이냐 이럴 수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에 대해서 광복 회장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방 이후에 가장 중대한 우리가 국면 중에 하나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해줬는데 김경수 지사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 이거는 뭐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다시 뭐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 같은 거 한 번 더 하시려고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대권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뭐 민주당 지금 분위기나 그런 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쭉 국가라든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게 역할을 하시는 것은 저는 본인이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제 YTN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뭐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우리 당으로 봐서 중요한 지역인 어떤 영남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늘 가져오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본인이 유추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김경수, 조국, 김동연 이렇게 해서 반 이재명 연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왜 웃으세요? 지금 이제 우리 당을 잘 아시겠지만은 일각에서 무슨 일각화다, 일극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지금 현재 민주당은 큰 공감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둘째는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하는 일이 무도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뭉쳐야 된다. 셋째,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표다. 이것이 국회의원, 당원에 이르러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한 공감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기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심원 체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간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오류나 잘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건 뭐 전혀 아니죠. 그거는 아닌가요? 동심원 가령 과거에 우리가 유신 독재 시절에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싸울 때 그것은 김대중이라는 개인이 무오류의 정치인이다. 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재가 강고할 때는 그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떤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쳐가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일극화다, 사당화다 또는 뭐 대표가 얘기하면 다 듣는다. 그런 것 자체가 현실을 못 보는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국 당원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추대식이다. 뭐 그런 비판은 전혀 그러면은 뭐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아니요. 이재명 대표가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미 이 민주사회에 민주적인 의식이 충천한 민주당의 당원이 100만, 200만이 되는데 그분들을 힘으로 억누르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거짓말로 구슬르겠습니까? 다 판단력을 가지고 독재와 싸움을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리더십의 중심에 현재로서 이재명이 맞는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의 현실인 거죠. 그것이 현재의 어떤 공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파리, 명파리 뿌리 뽑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배경이 뭔지, 또 실제 의도하시는 어떤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당원들의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당원들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최종적으로 투표 등등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 누적 1위 달리고 계신데 페이스북에 김민석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안정적 집권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은 현실적인 조직이고 큰 조직이기 때문에 대표를 서포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조율도 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단체전을 승리로 이끌어 본 경험은 제가 유일하고 저는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총괄을 7번, 8번 이상 하면서 거의 승리를 해봤고 그건 유일한 경험이거든요. 또 공격뿐만 아니라 공격, 방어, 뭐 전략, 정책을 두루 이렇게 종합 그런 의미에서의 종합 전력이라든가 단체전을 이끌어본 경험 이런 것은 사실은 유일합니다 후보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랬을 때 당이나 대표나 당원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때 좀 안정적으로 당에 갈 수 있는 선택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는데 많이 드셔보셨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희 앞에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8월 18일 이후에 저는 우리 당의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내우를 최소화하면서 외환, 외부의 어떤 이 압박을 잘 이겨내고 내부를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험과 함께 또 대표와 쭉 소통을 해가면서 이를 풀어가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소망이라는 측면보다는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정권은 무도하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지가 이재명 후보에 모아져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로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뭐 의문이긴 한데 이재명 의원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뼛속 깊이 김대중 사람입니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 영원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 사이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겪었고 대통령이 되셨고 그 당시의 정권이 거의 이렇게 IMF로 만들어 온 상황을 단기에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기반을 닦으신 거잖아요. IT, 한류, 평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거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IMF를 만들어놨다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극복도 해야 되고 재도약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사실상 우리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고 저는 그 시간을 그냥 견뎌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준비가 이제 축적됐다고 봅니다. 쭉 보니까. 그래서 숙성되고 축적되고 또 견뎌내고 있고 향후의 비전을 쭉 정리를 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기본사회 이런 것이 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사회가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된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우리 정권 교체의 기수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걸 확실하게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사실은 서울 대회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 모든 당원들이 ARS 투표로 참여하실 수가 있다. 전국에서 아직 그게 열려 있습니다. 또 국민 여론조사도 남아 있습니다. 대의원 투표도 남아 있고 우리 당을 걱정하시는 당원과 지지자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남아 있는 며칠 동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이 며칠 동안 좀 시끄러워서 걱정도 있으시고 관심도 높아졌을 텐데 이때 더 많이 투표해 주셔서 최초의 당원 대회를 여는 민주당의 참여혁명, 투표혁명을 만들어 주시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부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